김영하 작가님이 또 알츠하이머로 소설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살인자의 옛날에 하나 기억법. 썼죠. 2013년에 살인자의 기억법 쓰고 네. 계속 저는 기억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 자체에 집중한 소설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 자체가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고. 그게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 보면서 이제 예. 기억과 나라는 어떤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내가 24시간 보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걸 다 기록하고 다 데이터를 남겨서 이걸 몽땅 다 저장해 놓으면 이게 나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레코딩된 모든 이 네네. 데이터의 총합이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영화 감독님이 더 잘하실 텐데 영화 필름으로 찍은 그 필름의 전체 모든 찍은 양은 영화가 아니라 그렇죠.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그 영화가 어떤 것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편집된 그 나의 인지가 나지 그럼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촬영이 반이고 편집이 반이다. 보통 이렇게 네. 얘기를 편집의 마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180도 달라지고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각에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웬디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8세에 그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아, I write a daily blog called Which Me Am I Today? As my memory fails me more, so the blog has become a place where I can save all those special memories of events, thoughts and feelings. 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책을 벌써 2권이나 내셨어요.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예, 그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에겐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정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를 지나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시고 나중에 뭐 알츠하이머 무슨 협회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폐의 역사도 보면 제가 의학사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폐의 역사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막 그런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이 잘 부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이 그 병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설마 알츠하이머겠어? 약간 좀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병과 맞서 싸우고 그걸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내보내요 집에서. 자기 혼자 이제 살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주위에 안 알리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모든 정체성이 지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암 걸리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하나. 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분이 뭘 하든 간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더군다나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무 이거- 전사시네요, 진짜. 많은 경우 인간들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안내 일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예. 발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도 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에도 새 책이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대단하시네요. 야, 자기의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럴 수 한편으로. 있죠. 당연하죠. 그죠? 그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수녀원에서 그 사례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부검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멀쩡해 보이셨던 수녀님들이 이제 뇌를 열어 보니까 거기에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기도문 같은 것도 잘 외우시고 식사하시는데 문제도 없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봤더니 그 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세포가 죽기는 하지만 우회로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뇌에 어떤 스트로크나 충격을 받더라도 처음에는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복원하잖아요. 뇌가 다른 경로로 신경세포들이 뉴런들이 이어지는데 뭐 어떻게 복원하게 됐나 이제 가설이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사회활동. 수녀원이라는 데가 사회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늦잠 잘 수도 없고. 늦잠 잘 수 없고 휴식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일기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전 옛날에 이 목 디스크가 한번 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언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해서 통증을 이제 0부터 10까지 정량화한 다음에 오늘은 통증이 5인데 뭐 이렇고 웬디. 아니 그러니까 물리학스럽네요. 관찰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아프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썼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기록에 의해서 패턴이 보이니까 그 예측 가능해지면 좀 덜 두려워져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어떤 이별이라는 개념이죠. 저의 상황에서 그런 때는 남겨진 사람한테 저희 부존재가 어떤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리스트를 좀 해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오는 대로 맡아버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그 나중에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사실 사과 안 하고 지나간 적 많거든요. 뭐 잘못하고 좀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않았던. 않고 있던. 네, 제가 아까 뭐 살인자 기업법 나왔지만 살인자 기업법이 2013년에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 증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제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알츠하이머 증세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안 가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걸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 더 있었을 때 웬디 미첼의 초기 같은 그런 네. 시기에 있었다면 뭘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고 좀 주변을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처리하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좋은 분들이셨으니까요. 네. 좋은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뭐 제 주변의 어떤 어른은 그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그 자식이죠. 자식에게 뭐 사실 네,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참 애썼다. 그런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는 놀랍게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악담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보다는 사랑의 말을 다 남기게 된다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9.11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겨놓은 그 메시지나 마지막 음성을 다 보면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말과 네. 사랑한다는 말로만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참 뻔한 말이지만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꼭 죽기 전까지 남겨두나요?